황주연은 그렇게 범행 직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건 다음 날 뜻밖의 장소에서 황주연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황주연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천현길 총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안 잡혔지? 자, 범행 이후에 자취를 감췄던 황주연이 말이 안 되는데. 범행 다음 날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처음으로 그 황주연의 흔적이 확인된 게 2008년 6월 18일 날 12시 한 29분경에 그 매형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내가 어제 좀 사고를 쳤다. 그래서 나는 이제 숨을 끊으러 간다. 대신에 자기 딸하고 차를 좀 챙겨달라. 그래. 터미널에 주차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서 영등포 시장역에서 승차를 해서 강남역에서 하차를 해서 매형에게 전화를 걸고 지금 강남역을 나오고 있는 황주연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얼굴에 들고 다니는데 못 잡았어요? 어떻게 안 잡혔어? 어떡해? 그리고 또다시 매형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다음에 불상의 방법으로 사당역으로 이동을 해서 사당역에서 승차를 해서 삼각지역에서 하차를 하고 근처에 있었어. 다시 삼각지역에서 승차를 해서 범교 출구로 나와서 확인이 이제 2시 44분경입니다. 그때 그 이후로는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저 어떻게 안 잡히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황주연의 지금 이동 동선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데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 뭔가 있을 것 같아. 저렇게까지. 우리가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어떤 그 황주연의 통화 내역이나 그런 걸 다 확인해 봤을 때 굉장히 치밀하게 평소에 준비를 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어떤 추적을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식으로 동선을 많이 흐린 다음에 도주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평소에 어떤 경찰의 추적하는 그 기법을 다 확인하고 있었을 거로 저희가 판단하는 게 부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IP 주소를 의뢰한다든지 범행 직후에는 바로 핸드폰을 꺼버렸기 때문에 실시간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범행 당시에 온몸이 피범벅이었던 황주연. 그런데 다음 날 CCTV에 포착된 모습은 깔끔해요. 아주 말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탐문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장발 가발을 쓰고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강남 버스 터미널 8차선 도로를 이렇게 건너갔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아래는 뭐 청바지 계통의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고 위에는 짙은 남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혈흔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깨끗한 걸로 봤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은신한 곳에 준비해놨던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나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조력자의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사건 다음 날이 6월 18일 오전 10시 40분경 황주연은 지하철 신도림역 역사 안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 전화의 수신자는 그의 매형이었습니다. 딸과 트럭을 잘 챙겨달라, 나는 목숨을 끊겠다라는 말을 남겼고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뭔가 절대 그런 선택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렇게 왜 해놓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심리적으로. 우선 매형에게 전화를 건 것은 황주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왜곡된 성인지거든요. 여성은 좀 뭐랄까요, 경시하는 그런 경향, 그리고 소유물이나 물건 취급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자기가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해서 그나마 가장 이해할 수 있고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 남자 중에서 가까운 사람을 선정해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딸을 부탁하게 돼 있지만 트럭을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딸 역시 그런 맥락에서 딸이 지금 급하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냥 딸과 트럭 이렇게 연결을 지어요. 그건 결국은 딸도 하나의 물건처럼 인식을 하면서 매형이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인식에서 전화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 전화를 끄는 황주연이요.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시장역으로 이동을 했고 오전 11시 30분경 영등포시장역에서 지하철 승차권을 구매한 이후에 강남역으로 향합니다. 강남역에서 또 한 번 매형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왜 같은 말을 굳이 한 거죠? 들킬 그러게. 수도 있는데 왜 네. 매형이랑 뭐 친했나? 왜? 중요한 건 뭐냐면 황주연이가 결국 강조해서 똑같은 말을 두 번 했다고 하는 것은 매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형을 통해서 이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수사팀이나 언론에 목숨을 끊겠다라는 것을 좀 제발 알려달라. 이런 강력한 의도가 보여지는 거죠.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네.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인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기가 신고가 돼서 경찰이 얼마만큼 가족들을 추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이런 통화로 보여집니다. 한 번 더 전화해서 혹시 뭐 경찰에 신고를 했어 뭐 이런 거를 그냥 그렇죠. 알아보려고 뭐 그런 것도 확인을 하나요? 하고. 네. 그리고 경찰은 최종 확인된 범계역 주변으로 바로 이제 그 수색을 실시합니다. 경찰관 총 60여 명이 투입이 됐고요. 범계역 일대에는 모든 여관, PC방, 찜질방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황주연의 은신 장소, 집중 수색과 탐문 이어나갔고요. 하지만 황주연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디로 간 거야? 산, 뭐 야산 이런 거. 그런 거 다 가보셨을 텐데. 황주연은 사실 이제 범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미리 준비했을 정도로 매우 치밀한 사람이었거든요. 황주연을 잘 아는 이제 그 지인들, 이 경찰의 한 진술들, 증언들을 살펴보면요. 황주연은 범행 전에 이미 주변에 돈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 돈이 될 만한 것,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아서 현금화 시킨 것도 확인이 됐고요. 아마도 황주연은 범행 이후의 도주 과정에서 위치가 추적될 수 있는 카드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금이 많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때가 2008년이잖아요. 어쨌든 살인 사건이고 도주 중이면 이때도 해외로 가는 거는 무조건 다 막혀 있어요. 공식적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당시에 예를 들어 그 조희팔 사건 같은 경우 이때 이제 중국으로 밀항했던 것도 이 즈음이었고 밀항이란 방법들은 꽤 범죄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거액의 돈이 필요하죠. 게다가 황주연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이없는 말을 계속하고 다녔던 것이 또 확인이 됩니다. 어떤 말을 하고 다녔냐면요. 아니 범죄자들이 범행 이후에 잡히는 거 보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나는 안 잡힐 자신이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지인들에게 호언장담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계획을 했네. 아니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한 건가? 그러니까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계속 많이 했나 했나 봐. 준비도 많이 하고. 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안 잡히는 것 같네요. 진짜 좀 좀 잡았으면 좋겠다 진짜. 네.